우리는 흔히 영국을 위대한 영광을 누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 그러나 그 시작은 안개 자욱한 작은 섬에서 칼과 피로 점철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에 짓밟히고 바이킹에게 약탈당하고 왕의 목이 잘려나가는 혁명을 거쳐야만 했던 나라. 그 처절한 역사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대륙 서쪽 끝 바다 건너에 안개와 비바람이 끊이지 않는 섬이 있었는데 고대인들은 이곳을 세상의 끝자락으로 여겼고 두려움과 신비가 뒤섞인 미지의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국이라 부르는 브리튼 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섬에 처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켈트족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이들은 철기를 다루는 뛰어난 전사들이었지만 통일된 국가를 세우지는 못했고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숲과 강, 거대한 바위를 신성시했던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특히 드루이드라 불리는 사제 집단이 켈트 사회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드루이드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재판관이자 역사가였으며 의술까지 겸비한 존재였고 그들의 지식은 오직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브리튼 섬에 남쪽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정복한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손에 넣은 뒤 바다 건너 브리튼 섬의 켈트족에게 눈을 돌린 거죠. 기원전 55년과 54년 카이사르는 두 차례에 걸쳐 브리튼을 침공하는데 로마 군단이 켄트 해안에 상륙하려는 순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온몸에 푸른 물감을 칠하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켈트 전사들이 해안가에서 함성을 지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병사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상륙을 망설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결국 카이사르의 이 침공은 본격적인 정복이라기보다는 로마의 힘을 과시하고 정세를 살피는 정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약간의 곡물 약속만 받아낸 뒤 갈리아로 철수했고 브리튼 섬은 그렇게 약 100년 가까이 로마의 관심 밖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 섬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군사적 업적이 절실했고 4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 브리튼 섬의 본격적인 정복을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섬 전체를 완전히 제국의 영토로 만들 작정이었거든요. 잘 훈련된 로마 군단은 거침없이 섬의 남동부를 휩쓸었고 켈트 부족들은 용맹하게 저항했지만 로마의 조직적인 군사 전략과 압도적인 무기력 앞에서 하나둘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켈트족의 저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로마 지배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저항이 터져 나왔는데 바로 이케니족의 여왕 부디카가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로마는 부디카의 남편인 왕이 죽자 이케니족의 땅을 몰수했고 여왕 부디카와 그녀의 두 딸을 로마 병사들 앞에서 잔혹하게 모욕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한 부디카는 주변 부족들을 규합해 로마에 대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고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전차를 몰던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부디카가 이끄는 켈트 연합군은 로마가 세운 신도시 론디니움, 지금의 런던을 포함해 여러 로마 도시들을 불태우고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로마의 브리타니아 통치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지만 로마 총독은 흩어진 병력을 다시 모아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고 결국
체계적인 전술을 앞세운 로마 군단이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오합지졸이던 부디카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부디카는 패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죠. 부디카의 저항이 막을 내린 후 브리튼 섬의 남부는 로마의 질서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었고 이후 약 400년 동안 이 섬은 브리타니아라는 이름의 로마 제국 속주가 됩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은 섬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기술로 섬 전역에 곧게 뻗은 도로망을 건설했고 이 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 주요 도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켈트족의 촌락 대신 돌로 지은 견고한 공중 목욕탕, 신전, 원형 경기장을 갖춘 계획 도시들을 세웠는데 런던과 요크, 바스 같은 도시들이 바로 이 시기에 그 기틀이 다져진 곳들입니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로마의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로마 지배 영역 안에 살던 켈트족들은 점차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식 옷을 입고 로마의 신들을 숭배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켈트식 이름 대신 로마식 이름을 쓰기도 했죠. 물론 그들 고유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수백 년의 세월은 그들을 로마화된 켈트족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힘이 섬 전체를 지배한 건 아니었습니다. 북쪽, 지금의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픽트족이라 불리는 사나운 부족들이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었고 로마는 결국 북쪽으로의 완전한 정복을 포기합니다. 대신 제국의 북쪽 경계선을 명확히 긋기로 결정했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브리튼 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리아누스 방벽이죠. 이 거대한 돌벽은 단순한 방어선을 넘어 로마의 문명 세계와 그들이 야만이라 부르던 미지의 세계를 나누는 상징적인 경계선이었고 로마 병사들은 이 병 위에서 안개 낀 북쪽 황무지를 바라보며 제국의 북쪽 끝을 지켰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지배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세기 초 로마 제국 본토가 사방에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자 제국은 더 이상 브리타니아 속주를 지킬 여력이 없었고 로마 군단은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 섬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 군단은 완전히 이 섬을 떠났고 400년 가까이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지켜주던 방벽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로마의 통치에 익숙해져 있던 로마화된 켈트족들은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떠나자마자 하드리아누스 방벽 너머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북쪽의 픽트족과 서쪽 바다 건너 아일랜드의 스코트족이 남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었던 브리튼 섬의 켈트족 지도자들은 절박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다 건너 북부 독일과 덴마크 지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 용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이 부름에 응답한 이들이 바로 앵글족, 섹슨족, 그리고 유트족이었습니다. 뛰어난 뱃사람이자 용맹한 전사들이었던 그들은 처음에는 용병으로서 픽트족과 스코트족을 물리쳐 주었지만 곧 자신들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용병에서 정복자로 돌변했고 더 많은 앵글로색슨족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으며 이번에는 그들의 칼끝이 자신들을 고용했던 켈트족을 향했습니다. 로마화된 켈트족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서 왕의 전설로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기 침략자 앵글로색슨족에 맞서 싸운 켈트족 영웅의 저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 속 영웅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켈트족은 그들의 고향에서 밀려나 섬의 서쪽 구석인 지금의
웨일스와 코널, 그리고 북쪽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앵글로 색슨족은 브리튼 섬의 남동쪽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들만의 왕국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때 세워진 여러 왕국들을 묶어 7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노선부리아,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에식스, 켄트, 서식스, 그리고 웨식스, 이 7개의 주요 왕국들은 통일된 국가 없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며 브리튼 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착한 땅은 앵글 쪽의 땅, 즉 잉글랜드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앵글로 색슨족은 로마가 남긴 도시와 문화를 대부분 파괴했는데,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들은 숲을 개간해 작은 마을 단위로 모여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이나 켈트의 드루이드가 아닌 자신들 고유의 신들, 전쟁의 신, 오딘이나 천둥의 신 토르 같은 북유럽 신화의 신들을 숭배했고, 브리튼 섬은 다시 이교도의 땅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마 군단이 아닌 다른 모습의 로마가 이 섬을 찾아왔는데,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597년 교황 그레고리오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사를 앵글로 색슨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라는 임무를 주어 켄트 왕국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켄트의 왕 에셀버트는 이미 기독교도였던 프랑크 왕국의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기에 이 새로운 종교에 호의적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켄트의 왕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캔터베리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국 국교회의 총본산이 되는 캔터베리 대성당의 시작이죠. 기독교는 켄트를 시작으로 다른 앵글로색슨 왕국들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십자가는 앵글로색슨족의 검이 정복했던 땅을 다시금 신앙의 이름으로 아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들이 세워지고 라틴어 서적들이 필사되기 시작했으며, 앵글로색슨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로마의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야만적인 전사의 문화는 점차 기독교의 가르침과 결합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왕국들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잉글랜드는 또다시 바다로부터의 끔찍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793년 잉글랜드 북동쪽 해안의 린디스판이라는 작은 섬에 있던 수도원이 정체 모를 이방인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당시 기록에는 이교도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를 약탈하고 수도사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끌고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바이킹이었습니다. 길고 날렵한 배 롱십을 타고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들은 잉글랜드 해안의 마을과 수도원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수도원은 방어에 취약하면서도 귀중한 보물이 가득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목표물이었거든요. 초기 수십 년간 약탈에 그쳤던 바이킹의 침략은 9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규모 정복 전쟁으로 변모하는데, 865년 거대한 규모의 바이킹 군대가 잉글랜드에 상륙합니다. 이교도 대군이라 불린 이들의 목표는 더 이상 약탈이 아니라 이 땅을 통째로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선부리아, 머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한때 강력했던 앵글로색슨 7왕국이 바이킹의 거센 공격 앞에 차례로 무너져 내렸고, 잉글랜드 전역이 바이킹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 듯했습니다. 이제 앵글로색슨족의 희망은 남쪽에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마지막 왕국 웨식스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웨식스를 이끌고 있던 이가 바로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대왕이었습니다. 알프레드는 바이킹의 파상공세에 밀려 한때는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늪지대로 도망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으고 군사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바이킹의 기동전에 맞서기 위해 백성들이 피난하고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요새 도시들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해군을 창설하여 바다에서부터 바이킹을 막아내려 했습니다. 수년간의 처절한 항전 끝에 알프레드는 878년 에딩턴 전투에서 바이킹 대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승리로 알프레드는 바이킹의 지도자 구스룸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잉글랜드는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남서쪽은 알프레드가 다스리는 웨식스 왕국이, 북동쪽은 바이킹이 다스리는 땅 데인로라고 불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과 그의 후손들은 바이킹이 차지했던 데인로 지역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고, 마침내 잉글랜드는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듯 보였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의 왕가가 다시 섬 전체의 주인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섬의 왕좌는 또다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운명의 해는 바로 1066년이었습니다. 1066년 초 잉글랜드를 다스리던 왕 참회왕 에드워드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는 즉시 치명적인 왕위 계승 분쟁을 불러일으켰죠.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3명의 유력한 인물이 각자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귀족이었던 해럴드 고드윈스는 죽은 에드워드 왕의 처남이었고, 사실상 왕국의 실세였는데, 잉글랜드의 귀족들로 구성된 현자회의 위트는 만장일치로 해럴드를 다음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에드워드 왕이 임종 직전에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해럴드는 에드워드 왕의 장례식 다음 날 곧바로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바다 건너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 윌리엄이 격분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야말로 에드워드 왕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주장했는데, 오래전 에드워드 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몇 년 전 해럴드 고드윈슨이 노르망디에 표류해 왔을 때 자신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겠다고 성스러운 유물에 대고 맹세까지 했다는 겁니다. 윌리엄은 교황의 지지까지 얻어내며 맹세를 어긴 해럴드를 응징하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침공 함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잉글랜드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은 또 있었는데, 노르웨이의 왕 하랄 하르드라다였습니다. 그는 과거 잉글랜드를 다스렸던 바이킹 왕과의 먼 친척 관계를 근거로 잉글랜드 왕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잉글랜드에서 쫓겨난 해럴드 왕의 동생 토스티그와 손을 잡고 잉글랜드 북부를 침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066년 잉글랜드의 새 왕 해럴드는 즉위하자마자 2개의 거대한 위협에 동시에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노르웨이의 하랄 하르드라다였는데, 9월에 그의 거대한 바이킹 함대가 잉글랜드 북동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해럴드 왕은 윌리엄의 침공을 막기 위해 남쪽 해안에 군대를 집결시켜 놓고 있었지만, 급히 북쪽의 적부터 막아야 했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런던에서 요크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불과 며칠 만에 주파하는 놀라운 속도의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9월 25일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해럴드의 앵글로색슨, 군대는 방심하고 있던 하랄 하르드라다의 바이킹 군대를 기습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바이킹의 왕 하랄 하르드라다는 목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으며, 해럴드 왕의 동생 토스티그 역시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땅에서 벌어진 사실상 마지막 바이킹의 대규모 침공이자 바이킹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해럴드가 북쪽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이 며칠 뒤 전해집니다. 그가 북쪽에서 바이킹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남쪽 해안에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마침내 상륙했다는 것이었죠. 해럴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북쪽에서의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친 군대의 정예 병력들을 이끌고 또다시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달려
쉴 새 없이 남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1066년 10월 14일 잉글랜드의 운명을 가를단 하루의 전투가 헤이스팅스 근처의 센락 언덕에서 벌어졌습니다. 헤럴드의 앵글로색슨 군대는 방어에 유리한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방패의 벽이라 불리는 빽빽한 방어 진영을 구축했는데, 윌리엄의 노르만 군대는 기병과 궁병이 조합된 당시로서는 최신의 군대였던 반면, 앵글로색슨 군대는 대부분 도끼와 창으로 무장한 보병들이었습니다. 윌리엄의 노르만 기병대는 언덕을 향해 하루 종일 맹렬한 돌격을 감행했지만 앵글로색슨의 견고한 방패벽은 무너지지 않았고 기병들은 번번이 격퇴당했습니다.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윌리엄은 교활한 전술을 사용했는데, 기병대에게 돌격하다가 거짓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일부 앵글로색슨 병사들은 적이 도망친다고 생각했고 승리를 확신하며 진영을 깨고 그들을 뒤쫓아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르만 기병대는 즉시 말머리를 돌려 흩어진 앵글로색슨 병사들을 무참히 베어버렸고 방패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잉글랜드의 왕 헤럴드가 전사한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노르만 궁수가 쏜 화살에 눈을 맞았다고도 하고, 언덕 꼭대기에서 왕의 깃발을 지키다 노르만 기사들의 창과 칼에 쓰러졌다고도 합니다. 왕을 잃은 잉글랜드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윌리엄은 승리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윌리엄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잉글랜드의 왕 윌리엄 1세로 당당히 즉위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정보광 윌리엄이라고 불렀습니다. 1066년은 그렇게 앵글로색슨의 잉글랜드가 막을 내리고 노르만의 잉글랜드가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시대가 열리면서 잉글랜드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는데, 섬 전체가 사실상 윌리엄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잉글랜드의 모든 땅을 자신의 것으로 선언한 뒤 자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온 노르만 귀족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기사와 병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졌고, 이것이 바로 봉건제라 불리는 왕과 귀족 사이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윌리엄은 잉글랜드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왕국의 모든 땅과 재산을 샅샅이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가 몇 마리인지, 돼지가 몇 마리인지, 쟁기를 가진 농부가 몇 명인지까지 말이죠. 이 방대한 조사 기록을 둠스데이 북, 최후의 심판일의 책이라고 불렀는데, 그 어떤 것도 이 기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두 개의 언어를 쓰는 나라가 되었는데, 왕과 귀족들, 법정의 판사들은 모두 프랑스어를 썼고 앵글로색슨의 후예들인 대다수 평민들은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언어가 달랐던 거죠. 잉글랜드 전역에는 노르만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잉글랜드인들을 위압하기 위해 거대한 돌로 만든 성체들이 속속 세워졌는데, 런던을 흐르는 템스강계에 세워진 런던탑이 바로 그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윌리엄의 뒤를 이은 노르만과 플랜테저넷 왕조의 왕들은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특히 헨리 2세와 같은 왕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에도 막대한 영토를 가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하나였습니다. 왕의 힘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죠. 하지만 이 강력한 왕권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헨리 2세의 아들이자 그 유명한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이었던 존 왕의 시대였습니다.
존 왕은 잉글랜드 역사상 최악의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아버지나 형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무능했고 오랫동안 잉글랜드 왕들이 프랑스에 가지고 있던 막대한 영토 대부분을 프랑스 왕과의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실지왕, 땅을 잃어버린 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땅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황과의 권력 다툼에서도 패배해 교황이 잉글랜드 전역의 교회문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당해야 했고 백성들은 세례도 장례 미사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존 왕의 탐욕과 변덕이었는데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귀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렸고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누려왔던 권리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으며 재판도 없이 귀족의 재산을 빼앗거나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1215년 인내심이 바닥난 잉글랜드의 대귀족들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런던을 점령했고 사면 초기에 몰린 존 왕은 귀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6월 템스강가의 러니미드라는 초원에서 존 왕은 귀족들이 내민 양피지 문서에 마지못해 왕의 도장을 찍었는데 이 문서가 바로 잉글랜드의 역사를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물론 이 문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선언은 아니었고 그 내용은 대부분 귀족들의 재산권과 특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왕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불멸의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민도 합법적인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감금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국의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새로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왕 역시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이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된 순간이었거든요. 물론 존 왕은 도장을 찍자마자 이 약속을 어기려 했고 잉글랜드는 다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지만 한번 문서화된 원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존 왕의 손자였던 에드워드 1세 시대에 이르러 이 원칙은 더욱 구체화되는데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 강력한 왕이었고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교훈을 잊지 않았고 귀족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을 거두려다가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을 알았기에 1295년 아주 실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왕국의 대귀족들과 고위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각 주의 기사 대표 2명 그리고 각 도시의 시민 대표 2명까지 모두 런던으로 소집했는데 이 회의가 바로 모범의회라고 불리는 영국 의회의 실질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민주주의를 신봉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니었고 오히려 세금을 걷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왕에게 돈을 바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순한 회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귀족과 성직자들은 상원을 이루고 기사와 시민대표들은 하원을 이루며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왕에게 돈을 내주는 대가로 왕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 왕권이 제한되고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의회라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잉글랜드가 왕과 의회의 견제라는 독특한 전통을 세워가고 있을 무렵 바다 건너 프랑스와의 지독하게 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100년 전쟁이었죠. 잉글랜드의 왕들은
프랑스의 왕위까지 넘보았지만 이 기나긴 전쟁은 결국 잉글랜드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대륙의 영토를 모두 잃어버리자 잉글랜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귀족들의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는데, 붉은 장미를 상징으로 한 랭커스터 가문과 흰 장미를 상징으로 한 요크 가문이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미전쟁이죠. 이 30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헨리 튜더인데, 1485년 그는 마지막 요크, 가문의 왕을 전투에서 쓰러뜨리고 헨리 7세로 즉위하며 튜더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509년 이 안정된 왕국을 물려받은 인물이 바로 그의 아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논쟁적인 왕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젊고 똑똑했으며 매력적인 군주였지만, 이 왕의 개인적인 욕망과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잉글랜드의 운명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헨리 8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일찍 세상을 떠난 형의 아내, 즉 형수였던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했는데, 두 사람은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아이가 유산되거나 일찍 죽었고 오직 메리라는 이름의 공주만이 살아남았죠. 헨리 8세는 장미전쟁의 끔찍한 기억을 잊지 않았는데,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죽은 뒤 또다시 끔찍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캐서린 왕비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바로 그 무렵 왕의 눈에 궁정의 젊고 총명한 여인 앤 불린이 들어왔습니다. 앤 불린은 그저 왕의 정부로 남기를 거부했고, 그녀가 원하는 자리는 오직 왕비의 자리였습니다. 헨리 8세는 앤 불린과 정식으로 결혼하여 그녀를 통해 합법적인 아들을 얻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캐서린 왕비와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교황에게 이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로마의 교황은 헨리 8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캐서린 왕비의 조카이자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였던 스페인의 칼을 5세게 사실상 포로처럼 잡혀있는 신세였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교황의 허락은 떨어지지 않았고 헨리 8세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바로 이때 토머스 크로멜 같은 왕의 측근들이 아주 위험하면서도 혁신적인 제안을 하는데, 왜 교황의 결정을 기다리느냐? 왕께서 곧 이 잉글랜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것은 단순히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수백 년간 잉글랜드를 옥죄어온 교황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나아가 잉글랜드 교회와 수도원이 가진 어마어마한 부와 토지를 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534년 헨리 8세는 의회를 움직여 수장령을 통과시키는데, 이 법은 잉글랜드의 왕이 곧 잉글랜드 교회의 유일한 최고 수장이라고 나라 전체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이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신앙적인 이유로 시작한 개혁과는 달리 잉글랜드의 개혁은 전적으로 왕의 이혼 문제와 정치적, 경제적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해도 반역죄로 몰아가차 없이 처형했고, 곧바로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하고 그토록 원하던 앤 불린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잉글랜드 전역에 있던 수백 개의 수도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들이 소유했던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 왕실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헨리 8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토록 원했던 앤 불린 역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 되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공주를 낳았을 뿐이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왕의 사랑은 급격히 식었으며 결국 앤 불린 역시 거짓된 죄목으로 고발당해 런던 탑에서 참수당하고 맙니다. 헨리 8세는 그 뒤로도 아들을 얻기 위해 4번의 결혼을 더 했고 세 번째 왕비인 제인 시모어에게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를 얻었지만 왕비는 아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마저 병약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이 거대한 종교적 혼란은 그의 자식들 세대에 이르러 잉글랜드를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어린 왕을 대신해 권력을 잡은 신하들은 잉글랜드 교회를 훨씬 더 급진적인 신교의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가톨릭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교회의 화려한 장식들이 파괴되고 미사가 금지되었죠. 하지만 병약했던 에드워드는 즉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왕위는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 캐서린 왕비에게서 태어난 메리 1세에게 돌아갔습니다. 메리는 어머니 캐서린의 신앙을 물려받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잉글랜드를 아버지 헨리 8세 이전의 시대 교황이 다스리던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메리는 아버지와 동생이 만들었던 모든 신교 법안을 폐기하고 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수백 명의 신교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몰려 화형대 위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의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혼란 속에서 런던 탑에 갇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헨리 8세와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언닌 메리 여왕은 이복 동생인 엘리자베스가 신교도들의 구심점이 될까봐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했고 엘리자베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메리 여왕의 통치는 길지 않았고 5년 만에 메리가 세상을 떠나자 잉글랜드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엘리자베스를 새로운 여왕으로 맞이했습니다. 1558년 25살의 엘리자베스 1세가 마침내 잉글랜드의 왕관을 쓰게 되었죠. 엘리자베스가 물려받은 잉글랜드는 분열되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종교적인 갈등으로 나라는 둘로 쪼개져 있었고 국고는 바닥나 있었습니다. 젊은 여왕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모두가 그녀가 어느 귀족과 결혼하여 왕국의 통치를 남편에게 맡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는데 자신에게 쏟아지는 유럽 왕들과 잉글랜드 귀족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며 나는 잉글랜드라는 나라와 결혼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교였는데 엘리자베스는 언니 메리처럼 극단적인 가톨릭으로 돌아갈 수도 동생 에드워드처럼 급진적인 신교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둘 사이의 중간길을 택했고 1559년 새로운 수장령과 통일령을 발표하며 잉글랜드의 국교 성공회를 확립합니다. 이 새로운 잉글랜드 교회는 교리는 신교에 가까웠지만 주교가 교회를 다스리는 제도나 화려한 예복 같은 의식은 가톨릭의 전통을 일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위태로웠습니다. 유럽 대륙은 여전히 가톨릭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했고 특히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교도인 엘리자베스가 잉글랜드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 내부에도 시한폭탄이 있었는데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헨리 7세의 증손녀로 엘리자베스 다음으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게다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신교도 귀족들의 반란으로 쫓겨난 메리 스튜어트는 잉글랜드로 도망쳐 엘리자베스에게 보호를 요청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참아 죽이지도 그렇다고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메리 스튜어트는 잉글랜드의 성에 19년 동안이나 사실상 감금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가톨릭의 음모에 끊임없이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고통스러운 결단 끝에 자신을 위협하는 이 사촌 여왕을 처형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하고 맙니다. 가톨릭 신자인 메리 스튜어트의 처형 소식은 스페인의 펠리페 2세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잉글랜드를 침공할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1588년 펠리페 2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려 130여 척의 거대한 함선과 3만 명의 대군으로 구성된 무적 함대를 잉글랜드로 출격시켰는데, 그들의 목표는 잉글랜드 해협을 건너 런던을 점령하고 이단자 여왕 엘리자베스를 끌어내린 뒤 잉글랜드를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숨을 죽였고 신생약소국인 잉글랜드가 거대한 스페인 제국의 공격을 막아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틸버리에 집결한 군대 앞에 직접 나타났는데, 갑옷을 입고 백매에 올라탄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여린 여자의 몸을 가졌으나 내게는 왕의 심장이, 잉글랜드 왕의 심장이 있노라. 그녀의 연설은 병사들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잉글랜드 해협에서 세기의 해전이 벌어졌는데, 스페인의 함대는 거대하고 육중했지만 프랜시스 드레이크 등이 이끄는 잉글랜드의 함대는 작지만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잉글랜드 함대는 스페인 함대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멀리서 대포를 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하며 그들을 괴롭혔고, 결정적인 순간 불을 붙인 바의 화선을 적진으로 돌진시켰습니다. 빽빽하게 모여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이 불붙은 배들을 피하려다 진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바로 그때 마치 잉글랜드의 신이 도운 것처럼 거대한 폭풍우가 잉글랜드 해협을 덮쳤습니다. 흩어진 스페인의 함선들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는데, 130여 척의 함선 중 스페인으로 무사히 돌아간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무적 함대가 격파된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승리는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꾸었고, 잉글랜드는 이제 유럽의 변방이 아닌 바다를 지배하는 강력한 해상 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엘리자베스의 통치는 황금기를 맞이했는데, 나라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극작가가 나타나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불멸의 희곡들을 쏟아냈고, 탐험가들은 여왕의 이름을 따바다 건너 신대륙의 버지니아라는 식민지를 세우려 시도하며 대영 제국의 먼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4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한 뒤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죽음으로 튜더 왕조는 막을 내렸지만 그녀는 분열되고 가난했던 잉글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위대한 여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마지막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잉글랜드의 왕관은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의 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자베스가 처형했던 비운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제임스 6세였고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며 두 왕국을 다스리는 최초의 왕이 되었으며 이로써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왕은 잉글랜드의 방식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므로 왕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질 뿐 지상의 그 어떤 인간, 심지어 의회에게도 간섭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이것은 잉글랜드가 그동안 쌓아 올린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갈등은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 시대에 이르러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는데 찰스 1세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고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의회가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려 했고 여기에 종교 문제가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교회 내부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간길이 여전히 너무 가톨릭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교회를 더 단순하고 엄격하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찰스 1세는 이 청교도들을 몹시 싫어했고 오히려 화려한 예식과 주교의 권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려 했으며 심지어 이 방식을 스코틀랜드에도 강요하려 들었습니다. 독실한 신교도였던 스코틀랜드는 즉각 반란을 일으켰고 찰스 1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11년 만에 의회를 소집했지만 의회의 대답은 단호했는데 새로운 세금은 절대 안 되며 왕께서 그동안 저지른 잘못된 통치부터 바로잡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찰스 1세는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1642년 직접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의회 회의장 안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자신을 비판하던 5명의 하원 의원들을 반역죄로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왕이 의회의 신성한 영역을 군홧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왕이 의장을 향해 반역자들의 위치를 물었을 때 하원 의장은 왕의 발 아래 엎드리며 역사에 남을 대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의회가 저에게 명하는 것 외에는 볼 수 있는 눈도 말할 수 있는 혀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의원들의 당열된 저항 앞에서 빈손으로 물러나야 했고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왕과 의회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왕은 런던을 떠나 북쪽으로 가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의회 역시 자신들을 지킬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왕을 지지하는 왕탕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로 나뉘어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는 끔찍한 내전, 청교도,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훈련된 귀족들이 이끄는 왕당파가 우세했지만 의회파에서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독실한 청교도였으며 신분과 상관없이 오직 능력과 신앙심으로 군대를 재편성했고 신영군이라 불린 이 군대는 강력한 규율과 종교적 열정으로 무장하며 전세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크로멜의 군대는 왕당파를 격파하고 1645년 네이즈비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찰스 1세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승리한 의회파는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무서운 질문에 직면했는데 많은 이들이 왕과 타협하길 원했지만 군대를 장악한 크로멜과 청교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찰스 1세를 국민에 대한 반역자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정에서 찰스 1세는 피고석에 앉기를 거부하며 당당하게 외쳤는데 자신은 법 위에 있는 존재이며
이 나라의 왕을 심판할 수 있는 법정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대답은 차가웠고 왕 역시 법 아래에 있으며 왕이 그 법을 어기고 백성을 향해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 책임은 피로써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649년 1월의 차가운 아침, 찰스 1세는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 앞에 설치된 단두대 위에 섰고 신의 이름으로 다스려온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졌는데 왕은 법 위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잉글랜드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단호한 대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후 잉글랜드는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없는 공화국이 되었고 크로멜이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청교도적인 엄격함에 기반한 군사 독재에 가까웠고 사람들은 왕을 없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독재자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금지되고 극장이 문을 닫는 엄숙하고 경직된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크로멜이 죽자 이 엄격한 통치에 지쳐버린 잉글랜드 백성들은 다시 왕을 원했고 프랑스로 망명가 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다시 런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정복고이고 잉글랜드는 다시 스튜어트 왕조의 통치로 돌아갔습니다. 찰스 2세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를 교훈 삼아 의회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동생 제임스 2세가 즉위하면서 잉글랜드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제임스 2세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인데 잉글랜드는 이미 성공회가 확고히 자리 잡은 신교 국가였고 백성들은 피에 메리 시대의 끔찍한 종교 박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2세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 찰스 1세처럼 행동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군대와 정부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잉글랜드가 가톨릭 왕조에 의해 영원히 통치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회의 지도자들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을 수는 없었고 비밀리에 네덜란드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제임스 2세의 딸이자 신교도였던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의 통치자 오렌지공 윌리엄이 있었는데 의회는 윌리엄에게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와서 종교와 자유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688년 윌리엄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 남부 해안에 상륙했고 제임스 2세는 군대를 모아 맞서려 했지만 이미 민심은 떠난 뒤였으며 심지어 가장 신임하던 장군들마저 등을 돌려 윌리엄에게 합류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제임스 2세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왕관을 버린 채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는 왕을 또 한 번 바꾸었지만 찰스 1세 때와는 달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 혁명을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의회는 윌리엄과 메리를 공동 왕으로 추대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왕관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고 1689년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승인하며 두 사람에게 이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권리장전에는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만들거나 폐지할 수 없고 세금을 거둘 수 없으며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잉글랜드를 뒤흔들었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었는데 왕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이 마침내 확립된 겁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 개인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 되었고 잉글랜드는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조용한 혁명을 거쳐 세계 최초로 왕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입헌 군주제의 길을 열게 된 겁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을 통해 잉글랜드는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냈고, 의회는 왕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정된 정치적 토양 위에서 잉글랜드는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잉글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명예혁명을 이끈 윌리엄과 메리의 뒤를 이은 앤 여왕 시대에 잉글랜드와 북쪽의 이웃나라 스코틀랜드 사이에 중대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100년 전 제임스 1세가 두 나라의 왕관을 동시에 쓰면서 동군 연합 상태가 되었는데, 왕은 한 사람이었지만 의회나 법률, 행정은 완전히 따로 돌아가는 두 개의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초 두 나라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하나의 나라로 합쳐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데, 잉글랜드는 당시 강력한 프랑스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스코틀랜드가 예전처럼 프랑스와 손을 잡고 뒤통수를 치는 것을 영원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 식민지 개척 사업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라가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오랜 협상과 진통 끝에 1707년 두 나라의 의회는 연합법을 통과시켰고,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가 각각 해산하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하나의 의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치적 실체가 이 순간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동시장이 탄생한 18세기 중반, 브리튼 섬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세상을 뒤바꿀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는데,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동력권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사람의 근육이나 가축의 힘 혹은 바람의 힘을 이용한 풍차나 물의 힘을 이용한 물레방가가 전부였습니다. 변화는 가장 먼저 옷을 만드는 직물 산업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발명가가 나는 북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옷감을 짜는 속도를 2배로 빠르게 만들었고, 그러자 이번에는 옷감을 짤 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제니 방적기라는 기계가 발명되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실을 잣을 수 있게 되었고, 고디어 리처드 아크라이트라는 인물이 물의 힘을 이용하는 수력 방적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계들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더 이상 가정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기계를 한 곳에 모으고 그 기계를 돌릴 강력한 동력권, 강가의 거대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장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공장으로 출근해서 기계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레방아는 오직 물살이 센 강계만 지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면 공장은 멈춰야 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이 등장하는데,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기술자였던 제임스 와트는 기존에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용도로나 쓰이던 비효율적인 증기기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고 그 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여 강력하고 안정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기기관의 등장은 그야말로 혁명이었는데, 이제 공장은 더 이상 강가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석탄만 구할 수 있다면 도시 한복판이든 항구 근처든 어디에나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은 방적기와 방직기에 연결되어
그 인간의 손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와 양으로 면직물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 값세제공 품질 좋은 브리튼산 면직물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증기기관은 철을 만드는 제철소에도 사용되었는데, 뜨거운 바람을 용광로에 불어넣어 더 단단하고 더 많은 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 쇠로는 더 많은 기계가 만들어졌으며 공장이 지어졌고, 곧이어 증기기관 스스로를 싣고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철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브리튼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공장 굴뚝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대한 공업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버민검 같은 도시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세계의 공업 중심지로 떠올랐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의 그늘은 매우 짙었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공장주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짰고,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는 것은 보통이었으며, 심지어 5살, 6살짜리 어린아이들까지 위험한 기계 밑을 기어 다니며 석탄을 줍고 끊어진 실을 이어야 했습니다. 도시의 환경은 끔찍했는데, 수십만 명이 몰려든 도시에는 깨끗한 물도 하수,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오물과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났으며 콜레라 같은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한 시인은 이 시대를 어둡고 악마적인 공장들이라고 표현했죠. 브리튼은 이 엄청난 부와 동시에 극심한 빈곤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세계 최초의 공업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공장이 된 브리튼은 이제 자신이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상품들을 팔 거대한 시장이 필요했고, 공장을 끊임없이 돌리기 위해서는 면화나 설탕, 고무와 같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욕구는 브리튼의 시선을 자신들의 섬 넘어 전 세계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팽창의 시대는 한 여왕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는데, 1837년 1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는 190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6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브리튼을 다스렸고, 이 시대를 통틀어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브리튼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신들이 이룬 산업혁명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하고 문명화된 민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절정의 순간은 1851년에 찾아왔는데,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린 겁니다. 이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건물은 그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는데, 오직 철과 유리로만 만들어진 거대하고 투명한 궁전이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수정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브리튼의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최신 증기기관과 방직기, 그리고 전 세계의 식민지에서 가져온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브리튼은 강력한 해군력, 왕립 해군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는데, 브리튼의 해군은 당시 세계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브리튼의 바다에 도전할 수 없었고, 이 압도적인 해군력은 전 세계의 무역로를 보호했으며, 이 덕분에 브리튼은 전 세계와 자유롭게 무역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브리튼의 상인들과 군인, 그리고 선교사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들의 깃발이 꽂히는 곳마다 브리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거대한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 아시아의 작은 항구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땅과 인구가 브리튼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거대한 제국을 가리켜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박힌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인도였는데, 브리튼은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라는 무역 회사를 통해 인도를 간접적으로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857년 인도의 용병들 세포이들이 브리튼의 통치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일으켰고, 브리튼은 이 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뒤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인도를 아예 브리튼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삼아버렸습니다. 1877년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여제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받게 되었고, 인도는 브리튼의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면화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지이자 브리튼산 면직물을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눈부신 영광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착취와 폭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브리튼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자 인도에서 재배한 마약, 아편을 중국에 몰래 팔아넘겼고,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편 무역을 금지하자 브리튼은 도리어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는 구실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편 전쟁인데, 브리튼은 이 부도덕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홍콩을 빼앗고 중국의 항구들을 강제로 개방시켰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케이크 자르듯이 나누어 가질 때, 브리튼 역시 이 아프리카 분할 경쟁에 뛰어들었고,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종단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이집트에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브리튼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제국주의적 팽창을 백인의 짐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했는데, 자신들 백인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미개한 유색인종들을 문명화시키고 기독교로 이끌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탐욕과 인종적 우월감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변명에 불과했죠. 이렇게 19세기가 저물어갈 무렵 브리튼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 눈부신 태양 아래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짙어지고 있었고, 제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유럽 대륙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정점에서 20세기가 밝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의 장례식과 함께 브리튼의 자신감 넘치던 19세기도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서 통일 독일 제국이 무섭게 성장하며 브리튼의 해상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고, 독일은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은 브리튼이라는 늙은 사자와 독일이라는 젊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에서 울린 몇 발의 총성은 이 화약궤에 불을 붙였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암살된 이 사건은 동맹국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유럽 전역을 순식간에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브리튼 역시 동맹국인 프랑스와 러시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독일을 꺾어야 한다는 계산에 이 대전쟁,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브리튼의 젊은이들은 이것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날 영광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웃으며 자원 입대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프랑스 북부의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참호전이었습니다. 양측 군대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땅을 파고 참호 속에 숨었고,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수만 명의 군인들이 참호 밖으로 뛰쳐나가 적의 기관 총세례를 받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단 몇 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인류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모전이었고, 솜 전투 첫날에만
6만 명에 가까운 브리튼 병사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제국의 모든 식민지에서 끌어모은 젊은이들이 이 머나먼 유럽의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4년이 넘는 끔찍한 전쟁 끝에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브리튼은 승전국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었고 국가는 미국의 막대한 빚을 졌으며 세계의 공장이었던 브리튼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1930년대에는 대공황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제국 전역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끄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바로 옆섬이었던 아일랜드는 격렬한 투쟁 끝에 사실상의 독립을 쟁취해냈습니다. 바로 그때 1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더 끔찍한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히틀러는 1차 대전의 굴욕을 갚겠다며 노골적으로 재무장을 선언하고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또 한 번의 끔찍한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브리튼의 총리 네빌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는데 히틀러는 약속을 어기고 폴란드를 침공했고 1939년 브리튼은 또다시 독일과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전쟁 초기 상황은 절망적이었는데 히틀러의 군대는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동맹이었던 프랑스마저 항복했습니다. 1940년 여름 브리튼은 유럽에서 홀로 남아 나치의 거대한 위협에 맞서야 했고 독일의 침공이 당장 내일이라도 시작될 것 같은 그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윈스턴 처칠이 새로운 총리가 되었고 의회 연설을 통해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브리튼 본토를 무릎 꿇리기 위해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밤낮으로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공습, 블리츠입니다. 하지만 브리튼의 젊은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하늘을 지켜냈고 브리튼 국민들은 불타는 도시 속에서도 공포를 이겨내고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용감한 저항은 시간을 벌어주었고 마침내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브리튼은 소련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되었습니다. 1945년 기나긴 전쟁은 다시 한번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고 브리튼은 또다시 승전국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파산 상태였고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팍스 브리테니카는 완전히 끝났고 세계의 패권은 미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1947년 제국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던 인도가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것은 신호탄이었고 변화의 바람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으며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며 수많은 식민지가 차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은 불과 20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고 브리튼은 이들 독립국과 영연방이라는 이름의 느슨한 연대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을 잃은 브리튼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는데 전쟁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보건 서비스를 만드는 등 강력한 복지 국가를 건설하며 내부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제국이 아닌 바로 옆에 유럽 대륙으로 향했고 과거의 경쟁자였던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1973년 브리튼은 유럽 경제 공동체, 훗날 유럽연합이 되는 조직에 가입했지만 섬나라로서의 오랜 독립성과 자부심은 유럽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복잡한 관계는 결국 21세기에 이르러 다시 유럽 연합을 떠나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안개 속의 선브리튼은 그렇게 제국의 시대를 뒤로하고 유럽 속의 이웃으로 혹은 그저 홀로 서는 길을 택하며 21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